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구형했습니다. 내란죄 피고인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인데요. 자, 15년이 너무 형량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장유미 변호사께 해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장유미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그 15년 구형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이 구형이라는 건 네. 일단 법에 정해져 있는 형량을 보고 이 사람의 그 재판에 임했던 태도 뭐 등등을 봐서 이 구형량을 좀 객관적으로 산정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한덕수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가장 양형이 높은 것은 내란의 방조입니다. 내란은 사형 무기징역 그 수계 같은 경우에는 법이 정해놓고 있는 형이 그렇게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방조는 또 감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무기에서 이제 20년에서 50년까지 사형은 감경이 되면 그렇고 무기징역은 10년에서 50년까지로 이 감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내란의 방조 혐의와 예비적으로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가 있는데 보통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가 더 어감이 무거워서 처벌도 셀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란 수계 방조가 형량은 훨씬 높습니다. 그랬을 때 10에서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초반부인 15년을 일단 구형했다라는 점, 객관적으로는 그런 점이 있고 네. 그렇다면 한덕수 씨가 이 재판에 어떻게 임했느냐. 위증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CCTV가 나오지 않았으면 자백을 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자기 뒷주머니에 문건이 꽂혀 있었다고 했지만 이 CCTV에는 문건을 보고 흔들고 논의하고 갖고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손에 쥐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본인의 죄가 드러나니까 말을 바꿔서 위증을 했는데 그게 과연 일반 자백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도 이상민 전 장관과 같이 계속 논의하고 15분 이상을 토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본인이 내란을 말렸느냐, 국무회의 소집을 만류했느냐와 관련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대외 신인도와 관련해서는 우려가 되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맞다. 유리한 사실은 기억난다.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선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5년형을 구형한 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약하다. 예. 장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근데 이제 사실은 검찰이, 그러니까 특검이 그렇게 구형하더라도 재판부가 그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구형이라는 건 검찰의 의견 개진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건에서는 구형을 하면 거기에 한 반이나 3분의 2 정도 많이 나오면 그 정도로 예측을 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일반 사건이 아닙니다. 내란이에요.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사건이고 특검에서도 마지막 최후 진술 때 이야기를 했지만 국정 운영의 2인자였습니다. 이 불법 계엄 내란을 막을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한덕수 전 총리였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한다면 저는 당연하지만 구형량보다는 높은 선고형이 나와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동안의 재판을 이끄는 모습을 보니까 그보다 세게 때릴 것 같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엄중하게 확인하려고 했던 내용 저희가 이 판사의 한마디 한마디 질문 하나하나에 상당히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흐름을 보면 내란 방조에 대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했던 것도 만약에 무죄의 어떤 심증을 갖고 있으면 공소장 변경을 굳이 요청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왜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지 본인의 어떤 역사적 정치적 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점검했던 부분을 종합하면 아마 한덕수 전 총리는 중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5년형 그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재판에 임하는 한덕수의 태도는 그냥 어떻게든 좀 적은 형량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저 양반이 50년 가까이 공직사회에 있었던 인물이 맞나? 국무총리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저 어느 순간에는 딱 하더라고요. 저렇게 참
비천한 모습을 보이는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일단 정치인으로서는 참담하고 인간적으로는 비루하고 지금은 어떻게든 자기의 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요리조리 꾀를 내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저는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1월 20일인가요? 21일? 네. 22일인가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2일에 이제 선고가 난다는 건데 네. 윤석열이 이제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는 때가 1월 18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 그렇다면 윤석열은 직위원 재판부에서 1심 선고 받기 전에 이제 한덕수 1심이 나온다는 건데 만약 네. 15년형 플러스 알파로 나온다면은 윤석열은 그보다 더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그 한덕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고 맞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니까요.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윗 상단에 내란의 수괴가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 아래에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또 그 아래에는 이 내란과 관련해서 부하 수행을 한 사람들, 네.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기계적으로 또 이 진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구조 형태를 갖고 있는 범죄이고 거기에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바로 윤석열과 붙어 있지만 윤석열보다 법적 정치적 책임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씨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만약에 뭐 15년이나 20년형 정도가 나오면 왜냐하면 그거를 계획하고 획책하고 지시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명하고 홍장원 차장도 일갈했지만 아랫사람들한테 본인의 책임을 다 미루고 있는 윤석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은 아마 유기징역형도 어려울 겁니다. 저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무기징역이 예상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형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또 경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사형을 실제 집행하겠습니까? 사형은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사실상 사형 구형은 검찰이 그래도 최근에도 왕왕했었거든요. 흉악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 흉악범죄를 넘어서서 굉장히 역사의 죄를 짓는 이 내란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엄중함을 저는 특검도 새기고 구형에 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어떻게 선고할까요? 그렇게 당연히 무기징역 이상으로 선고하는 것이 맞을 텐데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은 무죄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재판 형태는 저희가 보더라도 좀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이게 일반 재판도 아니고 내란 재판입니다. 아마 본인은 이 뭐 윤석열 재판, 김종현 재판, 또 김용현 재판의 변호인 굉장히 법정을 모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엄정하게 하거나 하면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또 기계적으로 중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종합을 해서 뭐 본인 입장에서는 얼르고 달래면서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재판의 어떤 진행에 대해서는 법원 노조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만 대단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합니다. 이 부분을 웃고 사담을 나누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어울렁덜렁 넘어갈 그런 재판 진행 방식을 채택할 그런 범죄가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작정을 하고 법정을 모독하고 어떻게 보면 특검을 모독하고 조은석은 이 시간에도 놀고 있을 거다. 시다바리들이 나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특검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재판부는 이건 사법불신과 사법신뢰의 하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의 불신과 또 비난을 털고 싶다면은 윤석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김건희가 뭐 사실은 국정농단 했다는 거야 뭐 만인이 다 알고 있지만은 아니 심지어 검찰총장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수사 지휘를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했다는 겁니다. 김명수 맞습니다. 수사 안 하냐? 왜 김혜경하고 김정숙 가만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사 관여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사실 전례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이 보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지난해 5월부터 본인 수사가 일단 있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해서.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한테 찌라시를 보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자기를 그만두게 시키려고 하니까 억하심정을 갖고
김건희 내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이런 걸 보낼 수 있습니까? 네. 근데 100번 양보해서 이건 자기 사건이니까 예. 뭔가 의견을 내고 싶었나 보다라고 뭐 이해할 여지가 있다라고 쳐도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왜 지체되고 있는지 그 즈음에 지난해 5월쯤에 또 박성재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에 관한 검찰 상황 분석이라는 글까지 전송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 수사하라고 아무것도 아닌 주권자가 무슨 권한을 김건희 씨한테 부여했습니까? 자기가 왜 검찰과 관련해가지고 장관도 심지어 수사지휘권은 법에 따라서 문서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문자를 보내서 독려를 하고 그랬었던 겁니까? 아이고야. 정말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만행이 상상 초월이다. 이거는 공적 마인드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이게 제정신이면 사실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 남편을 또 건너뛰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씨는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윤석열을 건너뛰고 그랬으면 정말 본인이 부의제로 대통령이라고 인식했던 건지 진짜 참담한 수준을 김건희 씨가 연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처벌 대상이죠, 당연히. 당연히 처벌 대상인데요.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보통은 이런 행태의 범죄를 의유를 하는데 이 사법농단 사건 때도 법관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았던 게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직권 남용은 본인한테 부여된 직권을 오독하고 오용하고 남용해야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씨한테는 아예 이런 직권이 없다라고 봐서 직권이 없으니까 부적절한 건 인정하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정말 이것들은 대체 극악함이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이 막 들고요. 요즘에 또 하여튼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제 책임 선상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다 최근에 이제 이 론스타 이 재판으로 또 자기 주가를 좀 올려보려고도 했고요. 그리고 아울러 대장동 사건 관련한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정치 재개의 꿈을 펼치고 있는 한동훈 씨. 이 양반이 법무부 장관 때 이 노웅래 의원을 체포해달라면서 이렇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체포동의안을 위한 발언도 했었는데 자, 근데 노웅래 의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것도 밝혔고요. 당시 검찰총장 지휘권자인 한동훈 씨, 이거 입이 열기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언급하고 발언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론스타에 대해서는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민주당에 숟가락 얹지 말라 그랬어요. 약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인의 공으로 어떻게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일 때 징계한 부분, 상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했을 때 이 부분 문제 삼겠다고 하면서 사과받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는 법무부 장관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 직전까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불법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된 걸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매우 이례적으로 전직 법무부 장관들은 하지 않았던 전직 법무부 장관들은 정치인이 갔어도 그냥 체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매우 간이하고 간단하고 짤막하게 입장 표명하고 내려왔습니다. 한동훈 씨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장황하게 일장 연설을 하면서 돈봉투 부스락 소리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 무죄가 나왔습니까? 검찰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법원이 경종을 울린 거예요.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 이정근 녹취록에서 별건에 별건을 거듭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던 겁니다. 법원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하고 싶으면 법원으로부터 영장 받아가지고 노웅래에 대해서 수사했어야 돼. 그런데 이정근 씨로부터 이미 제출받았다는 이유로 그걸로 쭉 몰아채우면서 수사를 해왔던 겁니다. 이게 노웅래라는 민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씨 입장 밝히십시오. 한동훈 사과를 하든지 그 당시에 그 국회 나와서 몰아치듯이 국가 공무원이 이 중립 의무가 있는데 일정 정파에 마치 구성원인 것처럼 얘기했던 부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네, 아유. 단호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그 이 법원 내에서의 일부 변호사, 그러니까 전광훈 쪽 변호사들의 난동
그 김용현 변호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문제를 비롯해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행태에 대해서 감찰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단 말이죠. 맞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좀 한번 분석해 보신다면은 강도 높은 발언이었는데요. 예. 사법 신뢰는요,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기초이고 가장 근간입니다. 네.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내는 과정이고요. 지금 보수 일각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변호인들이 법정을 모독하는 거, 이진관 부장판사를 변변찮게 생긴 놈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조리돌림하는 거, 자기가 욕 한마디 하면은 오줌을 쌀 거라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 연관된 변호인들이 사법부를 향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변호사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이게 정말 전례 없는 그런 망언이다. 예. 전례 없는 망언이고 저희가 의뢰인을 생각해서 이런 행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판사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좀 판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면전에다 대고 감치하겠다고 하는데 말할 수 없다. 날 어떻게 감치할 거냐 얘기하고 감치 집행이 정지되니까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조리돌림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치라는 건 저희가 실무에서 보지도 못합니다. 퇴정도 극히 이례적으로 보는데 그것도 변호사가 감치의 대상이 됐다는 거 부끄러운 거고요. 이거는 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 조치하겠다. 대한변협에 징계 조치 의뢰하겠다라고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여기서 끝날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기세 등등해서 이진관 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또 고발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맞습니다. 무고로 걸어야 되고요. 네.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도 검사들이 소송 지휘와 관련해가지고 그 정권은 재판부에 있는 겁니다. 증거 채택을 해주네 안 해주네. 국민참여재판을 지금 하네 안 하네. 쟁점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들은 본인 입장을 그냥 개진하면 되고 판사가 지휘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게 사법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기피 신청을 내놓고 집단 퇴정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법부가 다른 거에는 사법부 독립, 그 판사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 감는 것이란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사실 서부지법 폭동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별다른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이 자가 도대체 네. 사법부의 간판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윤석열의 따까리인지 네.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아침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통쾌하고 명쾌한 해설이었습니다.